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자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강연의 포맷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또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대화를 하는 포맷으로 이 특별한 하루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어요. 성공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 게 무대 뒤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수다가 터져서 네. 이렇게 한참 수다를 떨다가 지금 무대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이 질문을 진짜 많이 미리 해주셔가지고 그 질문을 보면서 저 역시 좌뇌랑 우뇌는 다른가요? 뭐 이런 질문을 막 던지고 그러다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물론 이자람 우리 참 호칭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참 이자람 소리꾼 이렇게 써 있고 장동선 뇌과학자 이렇게 써 있어요. 각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명칭으로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도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맨날 이 질문 앞에서 사실 한번 턱숨이 막히거든요. 저를 뭐라고 딱 가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호칭 안에 누군가를 나 편한 대로 좀 가두잖아요. 그래서 편하게 뭐 음식점 가면 이모, 엄마, 사장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게 다 신뢰라고 보거든요. 그가 누군지 모르는 제 호칭을 붙이는 건. 그래서 저 역시 제가 가둬지지 않으려면 그냥 제 이름 석자 말고는 안 붙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자니 이 사람이 뭔지 알고 이렇게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는 또 없잖아요. 맞아요. 또 인간의 뇌가 어떠한 우리가 이름으로 불리게 되느냐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게 보고 낮게 보고 이 정의 자체가 그 언어로 또 이루어져요. 그거 학습된 거죠. 학습이 된 거기도 하고 제가 친한 형 중에 이제 여러분 카카오 택시 타고 다니잖아요. 그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님이 있는데 한 가지 피처를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가 카카오 택시 부르면은 기사님이 오십니다, 드라이버님이 오십니다 이러나요? 그걸 일부러는 어떤 이유가 온갖 그러니까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택시 기사님들과 인터뷰를 했더니 호칭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던 거예요. 아저씨, 저기 가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아저씨 뭐야?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 거기서 우리가 호칭 하나만 기사님, 드라이버님으로 바꾸면서도 이분은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둘 사이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화하면서도 자람, 동선 이렇게 부르기를 했어요. 그냥 나이 안 물어보고 그리고 딴 거 안 붙이고 이렇게 선생님 이러니까 싫대요. 자람 씨라고 부르래요. 그래서 자람 씨 아니고 자람 님 어때요? 그때 이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자람 동선. 그럼 자람. 네, 동서는 어떤 호칭을 주로 들으며 또 어떤 호칭을 가장 내 것으로 하고 싶으세요? 맞아요. 저는 알쓸신잡 나가면서도 뇌과학자 장동선으로 뭔가 호칭이 이렇게 딱 박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좀 고민이었어요. 그 이유가 과학자는 사실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과학을 이렇게 잘 알아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내가 정말 큰 업적을 쌓고 노벨상 수상자 정도 되지 않는 이상 뇌과학자 뭔가 거창한 타이틀이잖아요. 사실 저 박사 한지 지금 이제 2년 좀 넘었고 물론 이 분야에서 10년, 15년 연구를 해오긴 했지만 아직 과학자라고 부르려면 되게 많이 부담이 돼요. 그래서 뇌과학 박사. 왜냐하면 박사는 실제로 내가 이제 공부해서 딴 거니까 뇌과학 박사 이렇게 그 타이틀은 오피셜이니까 쓸 때가 있고요. 뭐 명창 이것도 오피셜인가요? 아니면 비슷해요. 그렇죠. 이를테면 한국에서 명창이란 칭호도 함부로 서로에게 주지 않아요. 이거 뭘 해서 명창이야? 뭐 대통령상 받았어?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지만 서로에게 함부로 주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좀 엄격한 잣대 때문에 우리가 판소리를 더 멀리 느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를테면 판소리나 명창이 내 옆집 사는 누구도 명창이고 이러면 나도 좀 더 편하게 그 정도야?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담이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건 되게 비슷하네요. 그 점에서 되게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자주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호칭을 사용을 합니다. 독일이랑 뭐 영국에서 활동할 때도 그 명칭을 주로 사용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과학을 굉장히 어렵고 뭔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느끼는데 사실은 과학 안에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내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어렵고 멀리 막 보물처럼 모셔져 있는 무언가를 갖고 와서 이거 사실 되게 재밌는 거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거야 보여주는 게 좀 저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판소리계 또는 기존의 과학계가 가지고 있던 어떤 도구마들이나 권위주의가 있었다면 그런 걸 좀 깨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져가는 역할을 하게 된 그러면 좋겠네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 저희 오늘 제가 원래 저도 투머치 토커고 그 또 예, 또 자람은 그 미리 정해진 대본대로 가지 않기를 네. 원했어요. 약간 오늘의 플로우.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뭐 그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좀 부드럽게 그냥 진행해 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또 가능한 한 많이 되게 여러분께서 엄청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요. 정말 제일 어려웠던 질문. 그 아까 얘기했던 이 공연의 취지는 뭔가요? 바로 이 공연. 바로 이 왜 두 사람이 만났나요? 그래서 나오다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방금 말했던 공통점을 조금 더 찾아보면 우리 둘 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역할이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공연, 이 특별한 하루, 특별한 순간 또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정말 허심탄회한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들 안에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냥 가볍게 저는 오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야기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옛날 이야기 좋아하면서 자라났고 저도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항상 아들의 하이라이트는 그거 같아요. 제가 퇴근을 늦게 안 해서 집에 오면 아빠 옛날 얘기 해줘. 그럼 옛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나름 이렇게 판소리 명창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름 이렇게 성대묘사도 좋아하고 해서 아들한테 옛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옛날에 숲속에 곰돌이가 있었단다. 곰돌이는 할아버지랑 노는 걸 좋아했어. 그러면 어이구 우리 곰돌이 새끼 잘 있었니? 막 이러면은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줘. 막 이런 식으로 막 목소리를 막 다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빠져들고 아들도 빠져들고 막 이런 순간들이 되게 살면서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어떠한 공연에서도 가장 좀 마음속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떠한 전통적인 스토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정말 뭐 다 알고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뭐 되게 헨젤과 그레텔인데 뻔한 어떤 스토리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우리를 공감하게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번쩍하면서 재밌는데라고 듣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와 맞닿을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과학을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뇌과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남편에 대해서 가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일상의 상황을 가지고서는 어떤 연구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오 재밌는데 이러는데 그냥 뭐 2016년에 뭐 UCL 대학교의 어느 연구에 따르면 뇌 안에 수용체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벌써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말이 길어졌는데 판소리나 그 기존의 어떤 우리가 그 전통 음악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역할은 정말 크죠. 근데 어디서요? 그러니까 전통 음악이라면 판소리 안에서의 이야기? 판소리로 가죠. 판소리. 판소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춘향가 뭐 어떤 이야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이야기가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판소리는 뭐예요?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동선에게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판소리는 저는 이 5손가락에 다 붙어 있는 쫙 편 손 같다. 왜냐하면 무엇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그것이 판소리다. 이를테면 어떤 것들은 그냥 주먹으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판소리는 이야기, 음악, 그다음에 철학, 이 이야기와 음악을 대하는 철학, 그다음에 연극성, 그리고 관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무 중요하게 자리를 크게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너무 중요하지만 이야기는 어디에나 존재하잖아요. 오페라, 뮤지컬, 연극 다. 그런데 판소리가 이야기가 중요하면서 동시에 판소리는 이 이야기를 잘 그려낸 어떤 음악이 있고 이 음악을 잘 발화해야 될 소리꾼의 몸과 기량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이것을 발화하는 이 소리꾼의 철학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철학이 이야기와 음악으로 관객을 만나는 그 순간 거기에 이제 저는 판소리의 가장 중요한 것 어떤 코어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대답이 되나요? 더 궁금해진 게 많아졌어요. 네.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기는 정말 5손가락 중에 그냥 하나.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거라고 한다면 좀 더 그냥 구체적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공연을 지금 해요. 네. 그리고 잘함은 네. 그 공연을 기존에 있었던 어떤 레퍼토리도 사용을 하지만 새로운 레퍼토리도 만들잖아요. 네. 그럼 그런 새로운 레퍼토리를 고를 때 음. 어떤 것들을 보고 골라요? 그거 좀 그 어떤 이야기를 보고 고르나요? 아니면 와, 이것은 뇌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인지 좀 해석 좀 부탁드려요. 저도 뭔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걸 낚시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살면서 우리가 똑같은 가로수길을 가다가도 어떤 나무가 나를 건드리는 순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같은 소설이나 같은 무엇을 보다가도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이런 감정이라도 난 이건 공연으로 못 만들겠다가 있고 공연 생각이 전혀 안 나는 때가 있고 어떤 소설은 난 이걸 꼭 해봐야겠다라고 만드는 게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낚시질이라고 생각하고 낚시를 하는 기분으로 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어떠한 이야기, 그 이야기 안에 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저는 그 안에서 제가 무엇을 봤는지를 다시 찾아내는 과정을 이제 공연화하는 과정에서 가져요. 그 건드린다는 게 되게 궁금한데 저도요. 감정을 건드리나요? 매력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누구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나요?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매번 다른가요? 그런 것도?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간을 뒀다 다시 읽어봐요. 이를테면 이제 노인과 바다를 예로 들게요. 한 2년 전에 3년 전이죠. 노인과 바다를 읽었어요. 부끄럽게도 그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전 3년 전에 처음 읽었어요. 그리고 그냥 알 수 없었어요. 나는 노인이 되면 이걸 해야지 무대에서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책을 덮는데 어떻게 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뭔진 모르겠어요.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데 여기가 너무 막 요동을 쳐서 제가 그렇게 감성적인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어떡하지? 그 감정을 건드리거나 매력적이거나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의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야기가 낚시질에 걸리는 것 같네요. 저도 그게 왜 사람을 건드린지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생각해 보면 한 2-3가지 정도의 제가 할 수 있는 해석들 또는 과학적으로 해볼 수 있는 설명들이 떠오르긴 해요. 네. 한 가지 이해는 조금 멀리 떨어진 이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이해랑 그러니까 낚시라는 얘기를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낚시라는 거는 사실은 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그러니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야기와 또는 물고기와 어느 순간 내가 탁 던졌는데 나와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는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커넥션을 만드는 게 낚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커넥션을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가진 그런 정말 하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부나 낚시꾼, 뭐 자람 말고 또 있는데 그 한 예가
그 사람들이에요. 테러리스트랑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납치범과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FBI 소속의 한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프랭크라는 되게 폭력적인 그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느 여성분을 납치하고 옥상에 올라간 다음에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대치 상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아서 건들지도 못하고 경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사람과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과정을 buying in이라고 불러요. buying in. 그러니까 사들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낚시를 딱 던졌는데 그 바늘을 프랭크라는 그 납치자가 그 테러리스트가 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경우 우발적인 경우가 많은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를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와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그럼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이 심리학자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사람이 스스로 마음속에 느끼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던 어떤 거를 건드려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메가폰을 잡고 그러는 거죠. 프랭크, 네가 화난 포인트를 알겠어. 너의 어머니도 너에게 항상 언페어하게 대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네가 그 너의 보스가 너한테 대한 건 정말 잘못됐어. 나 같아도 너처럼 분노에 차서 다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야. 라고서는 소리치는 거예요. 이거는 프랭크 입장에 있어서 그럼 그 순간 이 말을 하고 싶었고 그게 자기 감정은 맞는데 그 말을 못 찾고 있고 폭력으로 표현됐던 프랭크가 정말 이게 맞았다. 그래서 낚시 걸려들었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해지만 프랭크의 감정을 건드리는 순간 그래서 맞아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내가 찾았던 바로 그 내러티브야 나를 표현하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어쩔 수가 없이 걸려들어요. 뭐냐면은 나는 지금 당장 다 죽어버릴 거야라고 이렇게 있다가도 나를 건드려주는 그 이야기가 나한테 오는 순간 놔버리고 맞아 하면서 막 갑자기 엉엉 울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 내가 그래서 지금 이걸 하는 거야라고서는 대화를 시작을 해요. 좀 얘기를 너무 길게 했네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인데 이 경우에는 누군가가 표현되지 않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스토리를 그 심리학자가 건드려줬고 그게 이제 프랭크 안에서 건드려줬을 때 얘가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됐다. 이게 생각이 났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이 테러리스트의 상황이 이건 아니고 그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나를 흔드는 무언가가 건드려지는 순간이 그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세상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생각해서 소화하고 무언가를 알 수는 없고 누군가가 굉장히 싫었는데 이 사람이 싫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이 싫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내가 예전에 했던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렸을 때 나를 정말 괴롭히던 수학 선생님과 뭔가 인상이 닮았는데 똑같은 안경을 썼어. 그러면 이걸 나는 의식적으로 전혀 알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나를 트레이닝해서 관찰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내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 좋은 기억에 안경을 보는 순간 그거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스토리에 건드려줄 때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과 바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었던 스토리 중에 하나인데 전 그게 너무 짠했어요. 내 목숨을 걸고 정말 사투를 걸고 며칠 몇 날 낮과 밤을 그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다 뜯어먹히고 난 살아남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프고 허무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투 자체에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나중에 해석이고 나중에 들은 생각이고 그 이야기가 나를 건드렸던 순간에는 뭔가 나도 내가 왜 사는지 왜 싸우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내가 대체 무슨 큰 물고기를 낚자고 이 삶에서 이러고 있는지 그런 절망과 고민과 힘든 순간들 하나하나가 뭔가 무의식적으로 그 노인의 모습에서 건드려진 것 같고 본 것 같고 그래 이거는 나를 울리는 뭔가가 있고 라는 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거를 길게 설명했는데 사람이 건드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표현하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찾았을 때, 그 다음에 그 의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세상에서 보는 것들 외에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이것들을 다시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보인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를 건드렸다면 이건 또 다른 사람도 건드릴 수 있는 이야기지 않을까.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과학자와 예술가의 차이가 나타나요. 자, 과학자들은 굉장히 길게 뭔가를 이론을 만들고 이걸 테스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고 또 해석과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반면 예술가는 무대에서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뇌에서의 인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예술가가 더 잘 알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술가는 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순간 사람들을 건드려줄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가를 본능적으로 알고 고민을 해서 알고 그걸 만드는 사람이고 과학자의 경우는 그냥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설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런 감정이 건드려졌을까? 그렇다면 이걸 보여주면 이럴까라고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안을 이렇게 검증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그렇네요. 예술이 하고 싶었어요. 아니 이분이 정말 하셨던 게 많아요. 쿵푸도 하셨었고 피아노도 치셨었고 연출도 하시고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던데. 여기서의 비법은 딱 하나예요. 다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아니 근데 정말로 그래요. 뭔가를 그러니까 정말 잘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명창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타이틀을. 근데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진짜 쿵푸 잘 못해요. 그냥 피아노는 조금 쳐요.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인데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재미를 느껴서 많이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잡다하게 넓게, 깊이, 깊고 넓게. 그래요. 둘 다 깊고 넓게로 하죠. 오케이 그렇게 가도록 네. 하죠. 네. 저 다시 판소리로 돌아갑시다. 네. 아 이제 투머치 토커. 제가 좀 주의할게요. 이 질문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오페라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네. 우리가 서양 음악을 듣고 받아들일 때와 또는 전통적인 음악, 동양 음악, 한국 음악을 듣고 받아들일 때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게 어렵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네. 만약에 지금 서양의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판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단기간 동안 한 달 또는 여름방학 동안 판소리를 가르쳐줘서 가져갈 수 있게 한다. 네. 가능할까요? 이것은 가능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만큼의 판소리를 바라느냐, 어떤 기준까지가 판소리라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진짜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네요. 가능해야죠. 가능해야 좀 쉽게 된다고 상황극을 만들어 볼게요. 네. 저 뭐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삶의 한 3분의 2 이상을 외국에 살아온 사람으로서 예, 저는 판소리 마스터. 오케이 자 이제 Hey Jaram, I really love pansori. But what is it? Can you teach me what pansori is? 판소리가 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외국 사람이야. 판소리가 뭐예요? 나 너무 잠깐만. 사랑해. 근데 판소리가 뭐지? 첫 번째로 그렇다면 you just run 판소리 How? from a master like me. Just do some lesson. 오. 이거 나름대로 독일식 교육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독일식 교육 방식이 도제식이었어요. 네. 그래서 신발 하나 만드는 사람이건 책상 만드는 사람이건 일단 마스터 있는데 찾아간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무조건 한 10년 동안 수련하면 따라하고 다 배워야지만 배울 수 있는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판소리도. 일단 처음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이거를 무엇인지 알려고 들기부터 하면은 그냥 약간 탁상공론 같은 건데 말이 앞서는 무엇?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는 기술과 여기서 무엇을 자기가 느끼는 건지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기술을 먼저 배우라고 저는 하겠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 그럼 한 달 열심히 그냥 도제 교육을 받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어로 굳이 말하면 learning by doing.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면서 배우는 게 답이다. 네.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예. 이게 오예. 그 짧게 말할게요. 길게 하셔도 돼요. 재밌어요. 저만 재밌나요? 아니야. 재밌죠? 그러니까 뇌과학적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보통 뇌라고 그러면 뭔가 대단한 무언가가 내 머릿속에만 있고 이게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몸 없는 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뇌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몸 안에서 내 몸과 관련된 것들을 배워서 세상에 대해서 인지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뇌만 뚝 떼가지고 딴 사람의 몸 안에 넣어놨다면 그 뇌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구가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 지금 끝났잖아요. 축구 재밌는 연구인데 자 축구 선수는 몸으로 축구공을 차는 걸 배웠어요. 근데 축구 감독은 그러니까 물론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닌 감독이에요. 감독은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공을 차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보면서 배운 거고 늘 보면서 분석하고 보면서 배운 거고 한 사람은 늘 자기가 차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에도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호나우두 어둠 속의 호나우두 이런 건데 호나우두 선수한테 공을 어시스트를 해서 공을 딱 차고 공이 날아가고 딱 공을 이걸 받아서 골문으로 차 넣어야 되는데 그 순간 완벽한 암흑석으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공을 딱 차는 순간만 보고 어디로 날아올지 어디인지도 모르고 내가 뛰어가가지고 그 공을 받아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내요. 축구 선수들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공을 딱 차는 걸 보고 이게 골로 들어갈지 안 갈지를 예측하라 그러면 딱 0.5초만 보여주고 그 영상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농구 선수도 했고 축구 선수도. 그래서 감독이 딱 차는 모습을 보고 들어갈지 왜냐하면 눈으로 훨씬 자주 봤으니까 더 잘 알 수 있을지 아니면 선수가 여러 번 차본 선수가 더 잘할 수 있을지 자 여기서 투표를 받아보겠습니다. 감독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선수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오케이 아마도 약간 맥락상으로 짐작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게 있어서 실제로 선수가 항상 농구건 축구건 압도적으로 단 0.5초 공 차는 모습만 보고도 들어갈지 안 갈지 예측을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내가 몸으로 실제로 해봤을 때 배운 것은 딴 사람이 하는 걸 보더라도 뇌 안에 거울 신경세포, 거울 뉴런이 반응을 하면서 내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모르는 정보는 내가 아무리 보고 막 말로 설명을 해줘도 어느 정도까지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재밌네요. 왜냐하면 예술을 한다? 모르겠어요. 공연계에 있는 제 친구들하고 저는 이런 말을 진짜 자주 해요. 야, 진짜 몸 잘 쓰지 저 사람. 이거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잘 쓰는 사람은 이미 몸이 깨어 있고 무엇을 자기가 해야 될지 몸이 똑똑히 안다. 뭐 이런 말인데 참 몸이 똑똑하다라는 말이 실제로 공연판에서는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제가 뭐 많이 졸리고 집중도 안 되고 뇌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받아요. 그럼 사실 되게 뻔할 수 있는데 답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일 빨리 뇌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운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몸의 체력이 늘어나면은 뇌에서의 혈류량도 증가를 하고 뇌 기능도 올라가요. 그 나머지 두 가지는 잠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거 뭐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왜 나머지 두 개는 부끄러워하세요? 되게 중요한데. 중요하죠. 근데 잠 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자고 싸는 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진심으로. 인간의 상태를 체크하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저는 먹고 자고 싸고인 것 같은데 과학자님. 예술도 싸는 건가요? 아니 그냥 정말 피지컬하게 피지컬하게. 먹고 자고 싸고.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해석을 아니 그 정말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재밌는 주제 같은데 예술을 배설로 보는 친구들이나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 가지고 배설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배설은 화장실에서 해야죠.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는 그렇죠. 무대 예술인데. 근데 이제 일부 예술의 경우는 그러니까 뭐 대중음악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분노를 배설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 그 나쁜 의미가 아닌 그 내 안에 쌓여 있는 독들을 뱉어내는 의미에 있어서 예술이 그런 배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예술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얼굴에 똥을 묻혀준 그런 형태의 배설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배설이 아니고 같이 관객도 보는 사람도 공연을 하는 사람도 어떤 내 안에 독을 뱉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예술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거는 단어 선택의 다름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화가 나서 이 화를 여기 담으려고 하는 그런 예술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에 분노를 느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나를 관찰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보고 있고 이것이 나의 어딘가를 건드려서 분노를 하게 했으며 이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러면 이게 그냥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랑 역사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다스리게 됐을 때 저는 그 분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노는 발화점이기만 한 거예요. 발화점이어야만 하지 않을까. 전달 사항을 입력하신대요. 아마도 공연을 하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런가요, 벌써? 근데 배설리기에도 공연으로 가기는 조금 더 이렇게 그 요 꼭지만 조금 넘기고 네. 공연을 하도록 할까요? 아무튼 그래서 네. 배설이란 단어 말고 이런 얘기 가지 문득 얼마 전에 경험이 생각나는데 제가 어떠한 작품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극장 관계자하고 했어요. 근데 극장 관계자가 그건 지금 사람의 어떤 상황과 이게 너무 가까워서 걱정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저 질문은 나에게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제가 판단이 안 되는 어린 예술가라고 생각하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가 봐요. 지금 이를테면 제가 어떤 것에 배신을 당했거나 뭐 모든 것이 파괴됐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를 연민을 느끼고 연민을 느끼는 나를 무대 위에 올려서 연민을 공감받고 싶고 혹은 연민을 받고 싶고 이런 식의 공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서도 내가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것을 다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구출이 될 수 있다면 그것에서 그렇다면 그것을 작업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 작업에 넣게 되지 않을까?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가의 경우는 자신이 모든 역할을 직접 배설하거나 배출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거기서 몇 스텝을 더 간 거죠. 더 가서 그럼요. 그것을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전달을 해야 사실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전달이 맞아요.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숙성된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 같아요. 작품이라는 것은 숙성되지 않은 질문을 갑자기 관객한테 투척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예술도 있겠지만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오페라는 판소리를 그러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있었고 또 그 계급 사회이기도 했고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도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 객관화해서 보는 거, 제3자의 시각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서 희화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완전 웃기고 풍자하고 해서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웃을 수밖에 없이 비판하는 그런 탈놀이의 형태가 됐을 때 그것이 어떤 해소의 창구가 된다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판소리도. 자, 제가 너무 또 얘기가 길어져서 제 생각에는 오늘 판소리 명창 모시고 여기 자람 있으니 우리가 사실 직접 몸으로 소리로 공연을 한번 느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자람이 창작한 그러니까 이자람이 네. 창작한 판소리극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판소리와는 다른 그런 작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극작가 브레히트의 희곡을 창작 판소리극으로 재탄생시킨 사천가, 억척가 있고 또 주요섭의 단편 소설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 단편선 그 추물 살인 그리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남미 문학을 대표하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케스 작품 판소리화한 이방인의 노래. 이방인의 노래 네, 굉장히 저에게는 뭔가 와닿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빨간 망토 소녀를 원작으로 한 소녀가 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극들을 쓰셨고 공연하고 정말 놀랍고 새로운데 일단 이런 곡들에 대해서 창작극에서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직접 맛보기로 그 공연을 저희가 듣고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빠져들고 듣고 있었어요. 공연을 언제 이 곡을 또 하시나요? 이 공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곡은 네, 당분간은 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오늘 특별한 공연을 들으셨네요. 다시 한번 김정민 기타리스트님과 이자람 소리꾼님께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역시 예술가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무기는 정말 저도 과학 아닌 예술을 할 걸 그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자책 금지입니다. 예, 아니요. 근데 그 아마 저 말고도 관객 여러분께서 아마 이 이야기에 이 소리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람의 숨결 하나하나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정말 그 순간 빠져들어서 정말 그 인물 하나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았고 여기서 이제 또 저희 특기는 연구밖에 없습니다. 자,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면 스탠퍼드 대학교 유리 하성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이 빠져들으셨잖아요. 이 이야기와 머릿속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과 상황이 떠올랐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대 위에서 공연하셨던 분의 뇌 안에서의 그 패턴과 듣고 공감하고 있는 여러분의 패턴이 싱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한 6, 7초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듣고 나서 그걸 이해하고 느끼고 소화하고 맞춰가는데 한 6, 7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빠져들면 우리 모두의 뇌가 지금 마치 물결처럼 이렇게 같이 싱크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연구 듣고 정말 신기했어요. 그 정말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그러니까 정말 자람 한 사람만 이 순간 이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의 제목이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인데 그 이유가 우리는 우리 한 사람만을 담고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고 이런 스토리를 들었을 때 맞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이러기가 더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같이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걸 같이 느끼는 거를 막기가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뇌 안에는 수없이 많은 다른 뇌들이 같이 존재하고 우리가 진화해온 것 자체가 사실은 혼자 행복하라고 진화한 뇌가 아니라 함께 그러니까 인간은 서로 함께하는 그런 뇌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우리 전부 다 잠깐 뇌의 싱크가 맞았던 거는 자람과 음악의 힘으로 그러니까 판소리의 힘으로 되게 좋다. 네. 저는 꿈보다 해몽밖에 못하긴 했지만 자, 그 시간이 저희가 한 30분 남았는데 얘기하다 보면 저희 그 여기 오기 전에 리허설 하고 나서도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수다는 정말 계속될 수 있겠지만 관객분들께서 해주셨던 질문 하나 하나를 가지고 수다를 이어나가는 게 맞아요. 어떨까 생각이 돼요. 우리 서로 네. 질문 하나씩 던질까요? 그럼 먼저 던져주세요. 그럴까요? 자람에게 던지는 질문. 소리꾼의 매력은 뭔가요? 소리꾼이 되고 싶었던 결정적 이유라는 게 있었나요? 소리꾼이 되고 싶어서 소리꾼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소리꾼이라고 불려지고 있지만 소리꾼이 되고 싶었던 계기는 그래서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소리꾼이란 건 뭘까요? 소리꾼의 매력? 아까 말했듯이 어떠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할 때 들으셨겠지만 어떤 성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 성음 안에 저라는 악기를 쓸 때 제가 라사라에 대한 감정, 제가 오메로를 대하는 감정, 제가 대통령을 대하는 감정들까지 다 이 성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남에게 나를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 하죠? 인간은?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와 할 수 있는 게 매력이라면 매력이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소리꾼으로서 이게 정말 좋다라는 게 이런 걸 공유할 수 있는 네. 순간들이. 그리고 판소리는 다른 예술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관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관객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예술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어떤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의 상상력을 써야만 이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판소리를 길게 공연하고 나면 관객들의 반응은 다 우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쟤 힘들겠다. 어떻게 나도 힘들어. 이거예요. 진짜 저에게 강한 저라는 인간에 대한 공감부터 이 이야기에 대한 공감까지 공감의 그 깊이가 달라요. 왜냐하면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같이 자기 뇌를 쓰면서 막 같이 상상을 뇌가 싱크돼 있었기 때문에. 네, 같이 이거를 잠깐 나갔다 오면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 인물이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대 전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자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뭔 얘기하다 얘기했죠. 그래서 소리꾼의 매력은 관객하고 계속 이렇게 뭔가 흘러요. 그래서 힘든 것은 또 어떠한 관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데미지를 입기도 해요. 심지어 몸을 다치기도 해요. 근육이 삐거나 어떤 관객이 알 수 없는 태클을 의도적으로 걸 때도 있어요. 모르게 재미없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저는 진짜 몸이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근육이 쩍 하고 가거든요. 이건 정말 링크가 좀 강하게 걸린달까요? 개인적인 특징일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연구에 따르면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뇌 안에 아픔을 당하는 부위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바늘로 찔리거나 전기 쇼크를 당하거나 엄청 뜨겁거나 이러면은 아픔이 뇌까지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픔을 느끼는 부위들이 그 아픔을 느끼는 시스템이 누군가한테 미운 말을 들었을 때, 누군가 날 배신했을 때, 사랑이 떠났을 때, 누군가 죽었을 때 이렇게 정말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사람한테 어떤 아픔을 그래서 가슴이 아파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실제로 같은 부위에서 아픔을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체적 아픔과 정신적 아픔이 결국 뇌에서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과 싱크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아픈 말이 와서 정말 말로 상처를 입으면 그게 몸까지 올 수도 있고 정말 뇌 안에서는 아픔을 느껴지는 거겠죠. 질문 주세요. 네, 저는 정말 많이 들었을 법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질문 3개를 이렇게 싹 묶어서 좌뇌 발달시키는 법이 있나요? 좌뇌와 우뇌의 활용 또는 그 한계 극복 그리고 더 플러스 뇌는 소리와 시각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인식하나요? 이거 하나하나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좌뇌는 오른손 컨트롤하고 우뇌는 왼손 컨트롤하는데 좌뇌는 뭔가 계산 능력과 관련이 있고 뭐 합리적 생각, 그다음 우뇌는 감정, 공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에 그냥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연구를 사람들이 너무 크게 생각해서 뭔가 이후에 스토리텔링이 될 때 뭔가 굉장히 좌뇌와 우뇌가 크게 다른 것처럼 약간 와전돼서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좌뇌와 우뇌에 대한 구분은 아마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것처럼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구분이 정확히 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뇌만 쓰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우뇌만 쓰더라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뭐 그 우뇌가 그러니까 좌뇌만 발달했다고 공감 못하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질문 자체에 약간의 미스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좌뇌 발달시키는 법은 또는 뭐 한계 극복 요거는 그냥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다 더 감정적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창의성 이런 거를 더 발달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제가 바꿔서 답변을 드리면 그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해야 더 창의적이 되는가? 창의적 발상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좌뇌와 우뇌 한계 극복, 창의적 발상 요거는 큰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인지를 할 때는 항상 해오던 패턴대로 하는 굉장히 큰 경향성이 있어요. 내가 한 번 배운 거에 대해서 이게 팩트야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이렇게 해결을 했으면 항상 그 방법만 쓰는 거를 뇌는 주로 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지 않고 또 온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뇌이기 때문에 뇌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효율적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해오던 대로 하는 굉장히 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뭔가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마음 먹고 새해 막 써놓고 보통 70% 이상의 사람들은 일주일이 안 가가지고 원래 패턴으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창의적 발상이라는 건 뭐냐면 늘 쓰던 길을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항상 해오던 어떠한 형태의 액티비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뇌의 서로 다른 부위, 상관성이 없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것 같은 부위들끼리가 동시에 싱크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그 반응을 보이는 순간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보이지 않던 길을 찾고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우리가 테스트할 때 뇌 안에서 그러한 창의적 발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말하자면은 질문이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좌뇌와 우뇌가 더 연결이 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또 잘못된 뇌과학 지식 하나 있어요.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측정도 되지도 않고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어떤 뇌과학자한테 물어봐도 뇌의 10%만 쓴다. 이거는 영화 루시였나요? 뭐 영화에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거는 틀린 팩트. 아, 아쉽다. 저는 제가 10%만 쓰고 있는 줄 알고 저의 나머지 90% 남아 있다고 믿으면서 그래서 살았는데. 그것 또한 조금 번역해서 이야기하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10% 90%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보지 않던 생각을 하고 해보지 않던 경험을 하고 사실을 저도 오늘 저녁에 자람과 이렇게 대담 토크를 하고 여러분과 공감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이유가 제가 판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자람만의 작품을 듣거나 하신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희 뇌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데 너무도 짜릿짜릿하면서 도파민 분비가 막 되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런 형태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한 번도 들어보지 않고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가능하네. 과학자와 예술가가 이런 식의 대답을 하네라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창의적 발상을 할 수가 있고 뇌가 서로 다른 어떠한 패턴으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새로운 경험. 여행도 좋겠네요. 굉장히 가보지 좋아요. 못한 곳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또 질문. 늘 보던 나무라도 새롭게 보는 건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게 뇌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긴 힘들잖아요. 보통의 경우는 뇌에 좋을 것 같아서 하면은 뇌에 안 좋아요. 네. 그럼 여행도 그냥 뇌에 좋으라고 가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냥 마음이 우러나서 해야 되고요. 네. 차라리 그냥 뻘짓으로 또는 막 정말 반항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럼 잠을 자는 것도 뇌에 좋아서 자라 이게 아니고 피곤하니까 잘래 이게 최고예요. 오케이. 그리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이 졸린 거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가까이 사람이 아프거나 그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무언가들이 많아요. 많죠. 너무 많은데 그 순간 아프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사실 그때 자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건 더 괴로운 거죠. 더 괴로운 더 거죠. 나쁜 지경이.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그쵸. 뇌가 더 괴롭고 우리가 더 괴로운 건데 사실은 그 순간 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잘 수 있으면 딴 무엇보다 좋은 거고 사실 아픔으로부터 떠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이기도 해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지금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떠나서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거나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장소에 있을 때 잠깐이라도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경험이 또 소중합니다. 우리 시간 됐나 봐요? 삐빅 아니 아주 시간 아직 한 15분 남았어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할 차례죠. 네. 히히 어려운 질문. 왜요? 재밌으니까? 재밌는 게 뇌에 좋잖아요. 네. 자 어디? 어떤 게 어려울까? 자 이 질문 제가 별표까지 쳐놨어요. 예술과 생업의 적절한 조화란 무엇일까요? 자람님은 천재라 그런 고민이 없으시겠지만 예술 강사들의 고민을 나누고자 질문 드려봅니다. 이거 저는 너무 와닿는 게 저 예술하고 싶었는데 저는 천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알던 굉장히 친한 형이 천재였거든요. 완벽한 천재. 근데 제 유일한 비교 대상이었어요. 보니까 저런 사람이 예술해야지. 난 그냥 과학할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정말 예술로 먹고 산다는 것이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반박하고 싶습니다. 천재라는 게 진짜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천재에 대해서는 또 다른 스토리인데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누구를 천재라고 딱 보고 나는 아닌 것 같아 보는 거는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천재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럼요. 정말로 그럼요. 따로 천재를 정해놓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천재 빼고 예술과 생업의 적절한 조화. 네. 네. 현실 질문이네. 현실 질문. 이거 대한민국에서 되게 어려워요. 일단 희망을 드리고 드릴 수가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대한민국에서 예술을 하면서 생업을 이어간다? 일단 아르바이트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그 다음에 예술가는 가난해야 된다에도 저는 정말 반박하고 싶어요. 가난한 데서 어떻게 고독이 나오며 고독 없이 어떻게 예술을 하겠어요. 그래서 예술과 생업의 조화라. 이거 정말 단번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자기 삶 안에서 계속 체크하면서 자기의 기준이 생겨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여기까지 하면 나는 예술적으로 더럽혀질 거야. 이 기준이 개인에게 있어야 해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제 개인의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그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 뇌로 얘기해 보자면 내 뇌가 여기서 재밌어할 것 같다라는 곳에는 금액이랑 상관없이 달려가요. 하지만 내 뇌가 재미없을 것 같다. 금액이 크다? 달려갈지 말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건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려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저는 부모님이 둘 다 살아 계시고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뭐 큰 빚 같은 거 다들 이제 학자금 대출 받고 졸업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빚을 갚으면서 성인 생활을 시작하시고 할 텐데 저는 이제 그걸 다 갚았고요. 그렇게 정말 그때그때 계속 먹고 사는 걱정하면서 예술해야 돼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예술과 생업을 조화시킨다? 이건 마치 직장 다니면서 삶을 어떻게 사냐와 같은 질문이에요. 예술이라고 특별히 뭐 다를 거 절대 없고 예술이라서 다를 게 없어야 예술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럼 내가 한 말이 모순되잖아요. 그 와중에도 고독의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취미를 하나 포기해야 되고요. 이를테면 저는 제가 요즘에 제 삶을 돌아보건데 저는 부끄럽지도 않아요. 전 친구가 별로 없어요. 노는 문화가 없어요. 제 삶에는 누구와 놀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늘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나서는 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지? 나는 지금 왜 기분이 안 좋지? 난 지금 왜 슬픔을 느끼지? 난 지금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낚시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도 벌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이걸 다 하려면 삶에서 1, 2, 3순위, 4순위, 5순위에서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들을 정하셔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이 되고 있나요? 저도 가끔 너무 동감을 해서 저도 같이 말하고 싶은 게 과학자도 예술가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니까 속아서 과학자였다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내가 이과에 갔어. 근데 의대는 못 갖고 그냥 과학자가 됐는데 옛날에 아톰, 우레메, 로보테건 뭐 이런 거 다 보면은 과학자들이 되게 멋있는 직업인 것 같고 뭔가 로봇을 만들고 되게 꿈과 희망이 가득 찼는데 사실 대학교에 남은 사람은 비정규직, 전문 강사 뭐 하면서 정말 한 달에 200만 원 못 벌면서 내가 과학이 좋아서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연구원도 많고 교수는 정말 아주 일부만 되니까 저도 교수 아니거든요. 저도 사실 회사원입니다. 그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끝나고 학계로 가느냐, 아니면은 기업에 가느냐, 아니면 정말 무슨 정말 커뮤니케이터를 하고 엔터테이너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사실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일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TV에서 볼 때는 생각 안 해요. 저 사람 뭔가 광고 찍고 뭐 강연만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라서 저걸로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는데 포인트는 제가 너무 공감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건 포기해야 되는 게 많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술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저는 내가 무언가를 선택한다 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요?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 요 질문 또한 미스가 많아요. 좋아한다고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잘할 수 있는 건 생각 외로 되게 적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제가 찾은 답은 제가 읽고 고민하고 찾은 답은 저 말고 다른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정말 괴로워도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또는 내가 자진해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나만의 어떠한 그 내가 이걸 했을 때 얻는 보람과 기쁨 때문에 이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걸 하셔야 돼요. 고통이 없고 바로 성공하는 거는 정말 뭐 천재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되게 잘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책 쓸 때도 아이는 태어났죠. 유학생활 하고 있죠. 100만 원 좀 넘는 장학금으로 세 식구가 먹고 사는 거는 정말 슈퍼 가서 제일 싼 것도 먹을까 말까 집어도 놨다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고 그런데 새벽 3시 반까지인가 책 쓴다고 막 앉아 있고 3시간 자고 일어나 가지고 연구실 갔다가 아이 유치원 보냈다가 픽업하고 또 책 쓰겠다고 정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지는 그런 생활을 한 2년 가까이 하고 나서야 마지막에는 진짜 다 안 될 것 같아서 박사도 못 받을 줄 알았고 책도 안 나올 줄 알았고 난 망했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보이는 교회 가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오더니 믿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축성을 딱 주시면서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이건 뭔가 이건 계시야 이러면서 할 수 있어 해서 미친 사람처럼 2주를 더 해가지고 박사 논문도 성공하고 책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간발의 차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절망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한 스텝 더 갔으면 되게 운 좋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는데 그 한 스텝을 못 갔으면 인생 망한 거예요. 그렇죠. 아이 가족 다 데리고 독일 가가지고 책 쓴다고 욕심 부려서 박사도 못 하고 책도 못 쓰고 그러니까 정말 근데 그걸 했던 이유는 연구가 너무 좋아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뭐만 있으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막 이게 재밌어요. 저는 막 엄청 우울하다가도 누가 있으면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막 토론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이 가장 힘든 순간에조차도 그러니까 막 새벽까지 논문을 읽어도 남한테는 고통이지만 저는 즐거워서 하고 그래서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힘들었고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정말 그 시기 동안에는 마지막 6개월은 친구 뭐 저녁 같이 먹는 거 뭐 없어요.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을 정도로 포기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다 가질 있습니다. 수 없죠. 그래서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그 생업과 어떤 선택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런 무대 위에서의 모습과 실제로의 파이트는 또 좀 다른 것 같은. 하지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의 얘기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한테? 네, 저희는 여기 있잖아요. 요 위에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음, 뭔가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음이 시간이 좀 급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줄줄줄줄 하자니 좀 많고 하지만 여러분 다 가질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간이 오면 정말 이 한 스텝의 시간이 진짜 오는 것 같아요. 그 한 스텝. 전 아다리라고 불러요. 딱 아다리가 맞을 때. 그 아다리까지 무사히 계속 걸어가시길 정말 맞아요. 응원합니다. 정말로요. 맞아요. 파이팅입니다. 괴롭히고 싶었는데 플로어에서 객석 질문 받아달라고. 저 괴롭힘 당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 그 플로어에서 질문 생각하고 계시고요. 바로 안 떠오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짧게 대답할게요. 진짜 약속. 사실 괴롭히는 건 아니고 이분이 이 질문이 좀 진지하신 것 같아서 필요하신 것 같아서 교육 공간 이를테면 학교 학원 뭐 이런 데서 뇌과학 이론 전문가와 교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분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셨나 봐요. 그죠? 교육 공간 뇌과학 이론 전문가. 저는 사실 이제 뇌과학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듣기 시작하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뇌를 공부한다는 그 학문. 근데 이제 뇌과학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사실 저는 이 질문이 교육 공간에서 뇌과학이 어떤 식으로 잘 무엇과 협력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협력되어야 이상적인지 뭐 이런 질문으로 보여요. 뇌과학의 교육?
그러니까 뇌과학이라는 분야가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서 의학, 심리학, 철학도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연구, 뭐 정말 생물학 되게 많은 분야가 들어가서 딱 한 뇌과학 전문가를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아마도 그 교사의 입장에 있어서는 최신 뇌과학 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그 뇌과학 학생들도 좋고요. 아니면 대학원생도 좋고 진짜 랩에서 고생하는 그 대학원생들 데려다가 직접 리얼한 얘기 들어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인터랙션 할 수 있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뇌과학자뿐만이 아니라 소리하는 사람, 예술가 이런 사람들도 학교에 더 많이 초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드에 있는 사람이 직접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 반대예요. 학교라는 거 없애버리고 학원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아. 좀 극단적이긴 한데 오. 그러니까 아니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공간 안에서보다는 아예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직접 공연을 보고 직접 어딘가 산에 가거나 천체 관측을 하거나 이게 전 베스트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인정해요. 그렇다면 필드에 그런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얘기를 듣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나가는 거지만 베스트가 제일 좋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직접 몸을 움직여서 다른 공간에 가서 뇌도 깨우고. 맞아요. 참고로 저 고등학교 때 학교 퇴학 안 당하고 그러니까 안 잘리고 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그 몰래 튀는 걸 뭐라 그러죠? 그 학교 안 나가고 뭐라고요? 필드에 나가고 그거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땡땡이? 땡땡이 전문가였어요. 근데 의외로 보면은 다른 많은 사회에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 중에 이렇게 학교 생활 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의대 법대 간 사람분들보다 뭔가 그 이건 안 좋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니요. 저도 자퇴했었어요. 아 진짜요? 저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중학교. 아 검정고시? 아니 검정고시 아니고 자퇴를 했다가 자퇴.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갔더니 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어. 잘 생각해봐라.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저 교장 선생님 무릎만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 애를 앉혀놓고 긴장을 하셨으면 얘를 설득하려고. 그래서 제 이 무릎 때문에 다시 갔어요. 진심으로. 근데 저의 은사가 되셨죠. 오. 그분이 잡아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잘 걸어온 게 아닐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자퇴하려 생각하고 어느 스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진짜로 꿈이 그거였어요. 저 그때 대학로 다니면서 주역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막 그 도덕경, 사서 삼경 공부하고 막 이게 좋아가지고 그 이유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특별한 거, 한국의 문화, 전통 문화 이거에 대한 뿌리에 대한 화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러면 독일 사람들 다 하는 거, 뭐 오페라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한국은 뭐가 특별한데? 한국은 어떤 철학이 있어, 어떤 문화가 있어? 이거 답을 못 한다는 게 좀 부끄러워서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저의 꿈은 학교도 나가고 속세를 떠나서 어느 스님의 그 절에 가가지고 받아주시면은 거기서 내 좋아하는 책 다 읽고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딱 이렇게 차 내오시고서는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니 딱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네가 도망가기 위해서 오는 거라면 세상 속에 있건 여기에 있건 너는 도망칠 수 없다. 그 얘기 딱 듣는데 내가 정말 도망치려고 오는 거구나.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이 너무 싫어서 도망치려고 오는 건데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도망치려는 게 있으면 어디를 가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다시 학교 돌아가가지고 졸업을 하긴 했어요. 그 말을 또 알아들어서 다행이네요. 알아들었다고 뭐 되게 생각을 중요해요. 했어요. 말이 네. 먹히는 사람과 말이 반사되는 사람은 나중에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객석에서 질문 좀 예, 받아볼까요? 오케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될까요? 손을 들어주실래요? 저기 목소리가 이거 안 써도 들리시나요? 저는 사실 마이크 없이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도.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가야 돼서 마이크를 써야 되나요? 그러니까 계속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써야 되는구나. 네. 그러면 사실은 직접 그럼 목소리가 질문해 주시면 마이크 들고 가주실 건가요? 네, 손 네. 들어주.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엔 여기 대기해 주세요. 저기 먼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듣다가 천재 얘기를 하시려다 말으셨잖아요. 근데 저도 원래 천재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전공하는 건 아니지만 전통 뭐 예술 뭐 꽹과리 치고 장구 치고 이런 거를 취미로 해요. 그런데 이런 걸 볼 때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몸이 깨끗하다. 이 친구는 뭘 가르쳐도 금방 배우는구나. 근데 이런 전통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저 친구는 나랑 똑같이 배웠는데 저 친구는 운전면허를 나보다 먼저 따고 그리고 저 친구는 나랑 똑같이 배운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빨리빨리 외국어를 습득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천재는 진짜 있나? 뭔가 유전자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습득하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 천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분 모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석적인 과학 가기 이전에 저의 의견은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같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따려고 했는데 누구는 진짜 빨리 따고 누구는 늦잖아요. 하지만 그 둘 중에 또 다른 것에는 특별히 더 빠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가진 재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이라는 건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빨리 찾는 것. 그래서 배우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내가 배우면 빠르다. 뭐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그 주제 파악이 빠르다. 요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판소리를 배울 때 주제 파악이 빨랐던 사람이겠죠.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비슷하고 제가 그냥 이거는 얘기로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전공하고 싶었는데 포기했던 이유가 천재는 있어요 세상에. 언뜻 봤을 때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도 사람 사이에 지능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삶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누구는 천재고 나는 못한 것 같아는 줄 세우기와 시험 보기와 등수 매기기라는 잣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길게 놓고 보면 마라톤 뛸 때도 우리 자기 속도로 안 뛰면 끝까지 못 뛰어요. 근데 쫙 처음에 막 빨리 뛰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힘 받아서 뛰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자기 발걸음 속도가 다르잖아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나를 찾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 빨리 딴 사람 있어요. 근데 못 따던 사람이 운전병이 되잖아요. 군대 가서. 그래서 돌아오면은 훨씬 운전 잘해요. 실제로 다른 케이스에서도 외국어 잘했던 배웠던 친구가 있고 못했던 친구가 있는데 외국어 못했던 친구가 결국 외국 남자친구랑 결혼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도 완벽하게 외국어 하고 사는데 외국어 시험 되게 잘 봤던 그 친구는 지금 잘 못해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외국어 쓸 일이 없었고. 그래서 삶이란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얘보다 못하고 잘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천재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천재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것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나만의 발걸음과 나의 속도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찾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천재라는 질문이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자람님에게 네. 안녕하세요. 여쭙고 싶습니다. 보니까 많은 이렇게 작품들을 직접 이렇게 창작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공연도 하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아마 또 많은 작가들에게 또는 연출들에게 작품이 이제 의뢰가 돼서 아마 그 작품들 중에서 이제 원하는 작품들을 선택해서 골라서 별로 아마 안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네. 뭐 이렇게 공연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했는데요. 네네. 만약에 작품을 이제 누구 어떤 작가나 연출이 이렇게 작품을 줬을 때 뭐 아마 선택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낚시질하고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람님이 어떠한 작품에 낚시질이 걸리는지 그런 어떤 작품의 성향. 저에게 맛있는 지렁이는 네. 해보지 못했는데 평소에 관심이 있던 장르 네.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그게 네. 되게 중요해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물론 사람은 직접 만나고서 그것을 알아야겠지만 감각적으로 저는 이 감각을 좀 믿거든요. 왜냐하면 이 첫 감각이라는 건 나의 모든 빅데이터가 열심히 일을 한 어떤 결과를 나에게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제 빅데이터를 믿어요. 제 촉.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고생을 할 것이다 라는 감각이 있는데 고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작업에서 재밌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굉장히 다각도로 고민을 해요.
이제 작품도 재미없고 사람도 재미없으면 할 이유가 없죠. 작품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 수행할 사람이 이것을 나와 다른 눈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나는 이 사람과 충돌할 때 재밌을 것인가? 아니다. 충돌이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말 판단 기준들이 많아요.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의 점수를 넘으면 아 이건 해야겠다. 이제 점수가 안 되면 이거 정말 죄송하지만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래도 그렇다면 맛있는 지렁이를 드려야 가능하겠네 그쵸? 기본적으로. 맛있는 지렁이가 필요한 거죠. 네. 그게 작품이든 이 작품을 내게 이렇게 제안하는 그 사람의 언어에서 느껴지는 저의 촉이든 어쨌거나 이것을 함께 잘 해낼 수 있어야 모두가 즐겁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피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답이 잘 되셨습니까?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지렁이를 되게 많이 보시지 않나요? 굉장히 많은 지렁이를 보잖아요. 하나의 맛있는 지렁이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지렁이의 길이, 성분, 색깔, 뭐 이런 성격. 제가 생각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는 지렁이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많이 봐야 돼요. 이 하나를 가지고 막 이건가 아닌가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많이 봐야지만 또 맞아요, 걸리지 맞아요.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질문 하나 더 받고 저희가 끝낼 수 있던 이쪽. 예. 저기 마이크 잡으셨네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저는 지금 20년 이상을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꿈이 뭔지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40이 돼가는 사람인데 지금도 꿈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를 찾고 싶은데 사실 경험도 그만큼 많지 않아요. 현실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분야에서 성공을 좀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현재 제 삶의 기로에서 하나의 선택을 지금 하기는 했어요.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잘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려고 우선 발을 내디딘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제 시작 단계인데 계속 매번 몇 달 동안 지금 진행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각각의 분야에서 성공을 좀 하셨는데 그래도 나름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뭘 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이 나이 먹고도 사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찾았는지 그럼 저한테는 제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다만 지금 제가 가장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사천가를 만들기 직전인 27살에도 이 나이에 되나? 라고 했고 억척가를 만들기 직전인 34살에도 이 나이엔 되나? 했고 지금 새 작업을 하려는 지금에도 이 나이에 괜찮을까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 이런 생각이 너무 미워요. 저의 나이를 제가 함부로 재단하고 저의 상태를 모르면서 저를 어디에 가두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어려울 거예요. 저도 맨날 싸우거든요. 하지만 어려울 거지만 어려운 만큼 이걸 이겨내면은 그러니까 너무 뻔한 문장이지만 이 나이에라는 말은 정말 쓸데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지금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진짜 귀하거든요.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게 아직 남아있다는 것. 저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고 없고가 제게는 세상이 흑백이 됐다가 컬러가 됐다 하는 기준인데 다행히도 어딘가로 지금 가고 계시고 그것이 힘에 부치지만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고 그 나이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고요. 파브르 곤충기 아시죠? 파브르 곤충기가 파브르 곤충기를 언제 썼을 것 같아요?
60 훨씬 넘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브르라는 사람이 60이 넘어서 70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만한 어떤 의미 있는 것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분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하면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은 비교를 해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내가 이걸 하는데 잘하는 것 같은지 못하는 것 같은지 내가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교만해지면 발전이 없고요. 비참해지면 힘이 없어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비교는 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시고 첫 순간이 어려워요. 뭔가를 내가 많이 했는데 잘해야 된다는 강박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렸고 이렇게 못했는데 이걸 지금 잘 못하면은 나는 뭐지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처음부터 그냥 약간 배째 실패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걸 잘해야만 돼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내가 나 스스로를 계속 힘들게 하기 때문에 지금 새로 시작하신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타임라인을 딱 정해보세요. 자람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확고하게 계속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지만 오늘 이랬다가 내일 다르고 내 의지가 약한 것 같다가 세지고 이게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때문에 딱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박사도 그래요. 박사 하다 포기한 사람 많고 힘든데 여기까지 정해놓고 나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라고 놓거든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2년 또 1년 나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래라고 정해놓은 다음에는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냐 못하냐도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실패하건 어쩌건 난 정했어.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A냐 B냐라는 선택을 우리는 늘 해야 되고 고민을 해요. 근데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질문이 잘못됐대요.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항상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A를 선택하건 B를 선택하건 그래 이 선택이 맞아 일단 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속 의문이 가니까 일단 자신의 선택을 믿고 어디까지 가는 거.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생물학에서 비유를 하는 게 갑각류 얘기를 알쓸신잡에서 하긴 했었는데 새우나 개나 갑각류가 크려면 자기 껍질을 벗고 나와야 돼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근데 그 순간이 너무 약하고 비참하고 죽을 것처럼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인데 오직 그 순간만 성장을 합니다. 내가 딱딱하고 보호되어 있는 내 껍질 안에 있을 땐 크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성장하시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 아픈 거다 생각해 주시면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맛있는 걸 많이 드세요. 맞아요. 화이팅! 꼭.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아쉽네요. 이렇게 저 얘기할 게 많은데. 너무 순삭이죠. 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대담 지금까지 해주신 이자람님과 장동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